자, 이번 시간은 손해배상. 우리 이제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을 때도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법을 따로 규정을 해서 손해배상이라는 한 파트에서 이렇게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파트에서 390조부터 399조까지 10개 조문을 뒀어요. 그런데 불법행위에서는 그걸 준용해 주죠.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공부했습니다. 방범과대. 방범과대가 394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금전배상 원칙, 그리고 393조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어서 통상손해만 배상하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 이렇게 된다. 그리고 396조가 과실상계, 그리고 399조가 손해배상자의 대위, 요것들이 되는데 이것들을 준용해 준다. 그런 면에서는 같더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해석상 공통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에서는 이게 불법행위 편에다가 써놨잖아요. 불법행위 편에 가시면 보시면 되고, 이제 교과서는 여기에서 한꺼번에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메꿔주는 게 배상이다. 근데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봤더니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더라. 이건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정리를 했죠. 똑같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이제 재산적 손해에서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다.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특히 위자료라고 하죠. 위자료. 손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손해 3분설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손해는 예를 좀 봐보세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가 많이 생겨요. A, B, C, D, E 뭐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F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걸 다 배상하는 게 아니다. 통상 손해만 배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불이행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만 배상을 해. 근데 특별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을 안 해.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을 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극적 손해가 통상 손해가 되고 소극적 손해나 비재산적 손해는 특별 손해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요 얘기를 간단히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 편에서도 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고 불법행위에서 볼 건데 앞에서 미리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손해를 분류를 해보면 계약이 유효일 때는 계약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돼서 생기는 손해가 있어요. 그런 걸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계약이 무효일 때는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있어. 그런 걸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하죠. 우리 원묵과 그랬잖아요. 원시적 불이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손해는 신뢰익 배상을 한다. 그런데
이행이 칸도에서만 배상한다 그랬었죠. 근데 유효일 때는 이행기의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쟁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불법행위에서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을 해요. 특히 751조, 752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752조는 이제 공부한 겁니다. 생명침해의 경우에 근친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예시적 규정이야.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었어도 75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다 인정됐다는 거죠. 채무불이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재산적 손해는 배상해라. 이런 규정이 없지만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적 손해배상이 있으면 이제 정신적 손해도 다 회복이 됐어.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이게 특별 손해가 돼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된다.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이 돼. 그래서 특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상 안 해. 그런데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잘 봐보시는데 390조 조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 발생 또는 액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되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390조 본문은 채권자, 권리주장자가 채권자인 거잖아요. 채권자가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나 고의 과실이 없었어요 라고 증명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 그리고 특별손해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 이 말이다. 이건 좀 따로 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요. 이게 계약 당사자만 갖는 거야. 채권자가 갖는 권리죠. 제3자는 갖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를 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죠. 근데 제3자, 수익자가 나 그 이익 받을게 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 권리가 생겼잖아요. 권리가 생겼는데 만약에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라고 이렇게 한다. 그죠? 그거 좀 두고요. 요걸 기본적으로 봐보겠습니다. 호텔 숙박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호텔의 화재로 인해서 투숙객이 사망을 했어. 근데 숙박 계약은 호텔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투숙객 둘이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그게 호텔 화재로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 보험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너의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너의 과실로 인한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죽었으니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인정된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가까운 자녀, 근친자들, 자녀,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호텔 사장님한테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너의 그 고의과실로 인해서 내 가족이 생명침해가 됐잖아.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된다고. 752조는 직계전비속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 규정인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투숙객은 이제 의리병의 가족인 거죠. 돌아가셨으니 이 권리를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상속 문제가 생기긴 해. 그래서 상속을 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긴 하겠지만 이건 을이 가진 것을 나중에 병이 상속하는 거죠. 네, 그 말인 것이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원래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또 반대편에서 보면 채무가 되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무로 되죠. 근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본래 채권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동일성이 있다. 그래서 본래 채권의 담보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한편 소멸시효 기간도 이게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1년, 3년, 5년, 10년이 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참고로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이 10년이에요. 채권이 있는데 10년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권리 불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채권이 소멸해버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 상사시효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5년이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짧게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이 그대로 간다. 다만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셀 거냐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불이행 시부터. 우리 앞에서 이행시 할 때 공부를 좀 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랬잖아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요거는 뭐냐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요걸 좀 유식하게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거잖아요. 권리가 생겨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그래서 채무불이행 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서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말인 거죠. 네, 그 말인 것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이행불능에서 나오는데 이행불능 시부터 이렇게 말하죠.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 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서 이행불능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방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봤습니다. 다른 의사피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금전 배상의 원칙이죠. 이때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통화를 말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징이 있죠. 명예훼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 있게 되면 이게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어.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할 수 있어. 다만 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속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사제 광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라고 했죠. 사제 광고는 안 돼. 이건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공부를 한 것이라고.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범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통상 손해까지만 배상하는 거야. 어떤 게 통상 손해인지는 따져봐야지 되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줄여서 특별 손해라고 한다.
이게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걸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배상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하는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느냐? 이행기까지. 그래서 이행기까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돼. 손해 액수까지가 아니야.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곽윤직 교수님이란 분이 써놓은 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특별손해 예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급을 줬죠. 건축해 주세요.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라고 도급을 줬는데 요거를 언제까지? 예를 들면 뭐 25년 3월 10일까지 지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모가 계셨는데 노모한테 새 집에 좀 살게 해보려고 25년 3월 10일까지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날짜를 못 지켰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어진 거죠. 근데 그때까지 지었으면 그 노모가 그 집 가서 좀 살아보고 돌아가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그게 한이 되겠냐고요. 그게 특별손해다. 근데 특별손해인데 그런 것까지 그 마음 아픈 것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서 못 살아서 내가 너무 마음 아프네. 위자료죠. 그것까지 배상해야 되느냐. 공사하는 수급인은 그것까지 배상할 건 아니다. 그건 특별손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을 한다고. 이제 그걸 말을 했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죠. 말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예가 시험 문제로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좀 봐주시면 정리를 좀 해보면 통상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이게 통상손해액이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전부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함께 특별한 사정 및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견 가능성까지 있어야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뭘 때 할 수 있느냐? 이행기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야 돼. 아까 보셨습니다. 이행기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야 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특별한 사정하에서 통상손해까지만 배상 청구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 사례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행불능이 됐을 때 통상손해는 뭐냐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이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행불능 이후에 가격이 올랐어. 등기는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 가격. 요거는 특별손해가 된다. 특별손해라는 것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봐볼게요. 이행불능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걸 넘겨받으면 이제 내가 쓸 수 있을 건데 이행불능이 돼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시 구입하는데 지출된 돈이 더 들어갔어. 이건 특별손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내가 못 받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빌려서 썼어. 그래서 거기에 세가 들어갔죠. 그때 줬으면 내가 그걸 쓰면 되니까 받은 걸 쓰면 되니까 렌트비가 안 들어갈 건데 렌트비가 들어갔어. 이것도 통상손해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건 우리 불법행위 편에서 봤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 또는 파손돼서 장사를 못했어.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죠. 보통 얼마를 벌일 건데 그걸 못 벌게 됐어. 그건 통상손해다. 나머지 이거 한번 볼까요?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재산적 손해배상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도 다 만회가 될 건데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어. 그건 특별손해라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을 한다고. 그다음에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취득해. 요거는 특별손해라고. 우리 이제 만약에 봐보세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으면 그게 은행에 넣어놨을 때 기본적으로 이자만큼의 소득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통상손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 근데 그 기회를 놓쳤네. 그래서 돈을 못 벌었단 말이에요. 그건 특별손해. 특별손해인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또 물건의 매수인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목적물이 흠이 있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전매익, 내가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의 전매 차익을 얻을 건데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팔 수가 없었어. 그건 특별손해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가보겠습니다. 건물의 손괴로 인해서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은 통상손해다. 그다음에 또 봐보세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 가치,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근데 수리비가 교환 가치보다 더 비싸면 안 돼. 건물의 교환 가치 내로 제한된다. 수리비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물건 값은 7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고치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환 가치 내로 제한된다. 이렇게 된다. 나머지들도 그냥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액 산정의 시기와 관련해서 봐보세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아까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가격이 등기했을 때 그건 뭐로 본다고요? 특별손해로 본다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이런 거예요. 계약할 때 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행불능이 됐을 때 1,300원이 됐어. 그러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고. 내가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300원의 손해를 입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통상손해라고. 근데 이제 소송을 하느라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된 거야. 지금 요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사실심 이런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변론 종결 시점이 된 거야. 근데 그때 1,500원으로 올랐어. 200원이 올랐죠. 요거는 뭐다? 특별손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온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우리가 취고를 하죠. 이행이 가능하니까. 취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게 주류적인 판례예요. 그런데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한 판례도 있어. 근데 주류의 판례를 주로 시험문제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거절. 이건 이행거절 당시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행거절 편에서 앞에서 판례에서 봤죠. 네, 그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여기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우리 이것들을 규정하더라.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내용은 불법행위 편에서 정리를 했다고. 불법행위 편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데 앞에서 봤으니까 지나가 이러면 안 되죠. 왜? 아니 공부를 해봐야 될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니다. 방봉과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구권 경합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손해 분류와 관련해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는데 치명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불법행위 편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예를 들면 내가 다쳤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어. 이게 비재산적 손해예요? 재산적 손해예요? 내가 다친 게 아니고 내가 다친 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근데 거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그게 적극적 손해죠. 재산적 손해 중에 적극적 손해.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2달 입원을 했어야 돼. 2달간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소극적 손해, 일시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 받아. 그게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기준도 잘 봐주십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냥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청구할 게 없어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특별손해라고 해서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이행기의 손해와 실례기의 손해 충분히 다 얘기를 한 것들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모르시면 읽어보시고 알면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피해자, 이외의자가 메꿔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언제 생기느냐? 이게 구성요건의 해당성 그랬는데 이런 거요.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계약상 의무가 위반되거나 법익이 침해될 때 이럴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야 돼?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어야 돼.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네, 되죠. 그런데 한편 이게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위법성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만 위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하나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야.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계약 당사자만 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이건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 편에서 공부를 했죠. 좀 보시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 고객보험을 다 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투숙객의 근친자 이 사람들은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이건 할 수가 없어.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이건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본래 채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라고요? 동일성이 있어. 그래서 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담보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본래 채권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한다. 시효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래. 다만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된다.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된다. 근데 이때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방법이 있는데 손해배상의 방법과 관련해서 금전배상주의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금전배상주의 원칙인데 그 금전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킨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원칙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을 해. 이행기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다음에 통상손해 개념은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 자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말한다. 그런데 특별손해는 이게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이건 배상 책임이 없어. 어떨 때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근데 예견 가능성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이행기라고 한다. 이행기까지 그거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배상을 하는 거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되니까 더 자주 나올 수 있겠죠.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와 관련해서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정액을 기준해서 판단을 하는데 가격이 등기했을 때는 특별손해가 돼서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한 것도 있지만 주류적인 판례는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이행거절일 때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 문제에서 첫 번째 손익상계가 있어요. 손익상계. 네, 요 구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본래 채무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걸 배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익이 생긴 게 있어. 손해배상할 때 그만큼 빼는 거야. 그게 손익상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운반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물건을 주면 채권자가 트럭을 불러서 갖고 가기로 했어. 그런데 그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니 트럭 비용이 안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손해배상할 땐 그거 뺀다. 트럭 운반 비용은 뺀다. 이 말인 거죠. 또 한편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가수를 불렀는데 공연에 불렀는데 그 좀 지방이어서 만약에 숙박까지 다 하는 거예요. 숙박비까지 다 제공하기로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숙박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그건 공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손익상계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교통사고를 낸 게 불법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가 보통 찾아가서 이제 조의금을 준단 말이에요. 부의금, 조의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공제할 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 상식적으로 공제할 게 아니야. 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이것도 좀 정리해보고 갈게요. 손익상계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을 때 그걸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한다. 근데 이건 민법에 규정은 없어. 통설 판례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 손해를 산정하고 있어. 당연히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과실상계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참고로 우리 과실상계는요. 제가 여기다 별표를 2개를 해놨는데 사실
다른 시험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좀 덜 나왔어요. 근데 40문제 시대가 되면 과실상계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실상계. 근데 이게 과실상계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을 하는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 그때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며 이를 참작해야 돼 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는 거야. 직권 조사항이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난 많이 치는데 참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 해야 돼. 필요적 참작이다. 그래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참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작을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문제에서만 과실상계가 나온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닌 거, 본래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든 이런 데서는 이게 과실상계 문제가 안 생겨. 주로 과실상계가 많이 문제되는 게 우리 불법행위, 그중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운전하던 사람의 과실로 어떤 차를 들이받았어.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피해자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그 손해배상할 때 그만큼 퉁 치는 거죠. 그래서 깎는 거야. 그런 걸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실상계. 우리 TV나 이런 데서 보면 몇 대 몇 이런 거 하죠. 7대 3, 8대 2. 사실 10대 빵일 수도 있어요. 10대 빵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실무상 그렇게 잘 다뤄주지는 않죠. 그럴 때는 증거 영상을 잘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또는 불법행위가 되는 데 있어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아닌데도 참작하는 게 있어요. 피해자의 특이체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보통의 경우에 이 정도 하면 전치 2주야. 이게 통상적인데 그 사람은 유리몸이래. 그래서 전치 4주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그걸 다 전치 4주 치료비를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야. 과실상계처럼 좀 퉁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손해경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손해경감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불이행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어. 그러면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더 이상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내가 다쳤으면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밖에서 낑낑대고 있다가 더 손해가 많이 늘어났어. 이런 경우에도 그가 안 한 잘못이 있다고. 정확하게 과실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추적용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실과 관련해서 요건 뭐냐면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과실과 채권자 내지는 피해자의 과실이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채무자가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졌죠. 또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권자, 피해자,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계속 공부를 하셔서 아시지만
그 말이 어디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말 뜻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채무자 가해자의 과실과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때 과실은 우리 이제 피해자의 과실과 관련해서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참작하자 이 말인 것이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채무자의 과실 또는 가해자의 과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필요 없다. 다만 사리 변칙 기능이 있으면 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그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과책위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책임 능력은 보통 우리 판례는 15세 이상일 때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12세 미만은 없어요. 그런데 13세, 14세인 경우에 어떤 경우는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교과서들은 12세 이상이면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하자고 하는데 그 기준을 여기다 갖다 대릴 거냐 이 말이에요. 동질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리 변칙 기능만 있으면 돼. 주로 많이 문제됐던 게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좀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름에 웅덩이가 막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깊은 웅덩이가 생겼는데 거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이제 막 우리 비가 많이 온 뒤에 그 놀다가 거기에 빠져서 익사해버리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걔들은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8살, 9살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책임 능력은 없어. 근데 그게 다 배상해 주는 게 맞을까? 아니 사실 공사한 사람들은 애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취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맞아요. 맞지만 걔네들도 거기 들어갔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사리 변칙 기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리 변칙 기능은 있다. 그래서 이 과실 상계를 한다는 것이다. 책임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채권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참작하는 것인데 우리 이행보조자의 과실도 채무자의 과실로 의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채권자 대신에 수령보조자 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아빠가 운전하는 차의 가족들과 또 다른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그 가해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빠 차량이 있는데 우리 아빠도 사실 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면 공동불법행위가 되네. 우리 근데 공동불법행위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공동불법행위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가해 차량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집 차예요. 다른 집 그 차주한테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겠네? 그게 맞는데 결국은 근데 뭐예요? 그 아빠나 가족들은 한편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 가지고 그냥 손해배상에 산정할 때 깎는다 이 말인 것이다. 또 어린 미성년자의 부모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6살짜리, 7살짜리 이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걔네들이 만약에 공놀이를 하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걔들은 사실 공밖에 안 보여요. 공이 만약에 학교 교문을 넘어서 가버렸어. 공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걔는 사리 변칙 기능도 없으니까 과실 상계할 게 없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부모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걔를 잘 관리했어야지 되죠. 그래서 어린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것도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 효과 그랬는데 요거는 과실상계는
사실심의 전권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실심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꼭 해야 돼. 필요적 참작이죠. 그리고 이건 직권조소상이야. 채무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청구 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례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를 초과할 경우는 전액을 인용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이따 기본서에 가셔서 좀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같이 문제될 때 이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할 거냐 손익상계를 먼저 할 거냐 과실상계 먼저 하고 손익상계 그 다음에 한다. 근데 이게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 외워야 되는데 그냥 말로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렇게 외우니까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니까 외워져. 과실손상 과일이 썩었어 과실손상 이렇게 외워두면 안 헷갈린다. 과실상계 먼저 하고 손익상계 나중에 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해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만 원. 그런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라면 30%를 한번 해보자고요. 30%. 그러면 여기서 일단 7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손익상계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이 생긴 게 있네. 만약에 2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실제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5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손익상계를 먼저 해보자고요. 이 1,000만 원에서 손익상계 200을 하면 800이 되죠. 800에다가 30% 과실상계를 했어. 38은 24.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액은 56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네. 그런데 뭘 먼저 한다고요? 과실상계를 먼저 한다고. 과실손상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의미를 파악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과실상계는요 손해배상 사건에서만 나와. 근데 그게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규정을 해놨고 불법행위에서 준용을 해서 인정을 해주자. 그런데 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했습니다. 매매에서 담보책임, 도급에서 담보책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준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작은 하더라. 근데 이걸 뭐 유추적을 할 것이냐. 근데 요거에 관해서 막 학자들끼리 우리 판례가 유추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 논란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판례 원문 그대로 알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이 아닌 것에서는 적용 안 돼. 그래서 뭐 이행 청구를 한다든지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도 손해배상은 아니잖아요. 수령지체에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피해자의 부주를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과실상계 이런 건 안 된다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는 이런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미리 과실상계할 것까지 다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 그것도 있었죠.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대의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되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에서는 이게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실상계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보시면 과실상계 유추공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인데 신체에 대한 가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시민적 요인 내지 체질적 소인이 기여한 때 이럴 때는
과실은 아니지만 유추조정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줘야 돼.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견하고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어. 그런 경우에는 또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 의무를 불이행해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이런 것들은 참작하는 게 맞아. 이런 거죠.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아니야. 근데 이걸 외울 건 아니죠. 정기예탁금 반환 청구나 표현대로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에 대한 이행 청구, 손해담보계약에서 담보부자의 책임, 손해담보계약은 이게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연대보증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이것도 손해배상이 아니죠. 수령지체의 경우 아니야. 하자담보 책임에서 준용할 게 아니라고. 근데 참작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주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을 예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금방 우리 말씀드렸죠. 원상회복 의무 같은 데에서는 그게 유추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만 있다고. 근데 이거를 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우시면 안 된다고.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네. 그러시면서 훈련해 두시면 된다. 요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자 공제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요거는 뭐냐면 장래의 수입에 대해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 그랬는데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공부했지만 이제 우리 정년 연령을 일용직 같은 경우 몇 살로 늘렸다고요? 65세까지. 근데 만약에 45세 때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45세 때 그 사람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을 앞으로 20년간 일을 해서 10억을 벌 거였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건데 문제는 65세 때 받을 것을 바로 지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5천만 원을 20년을 땡겨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를 빼야 돼. 또 19년치 또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걸 빼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이 말인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중간이자의 공제 방법으로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치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민법 규정에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 다만 국가배상법에서는 호프만식으로 한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로 해야 되느냐? 둘 중 그냥 택일해서 하면 된다라고 한다. 근데 옛날에는 이 계산법이 되게 복잡했대요. 그래서 판사가 막 이거 계산하고 막 있어야 돼. 막 호프만식으로 얼마. 근데 요건 이제 라이프니치식은 복리식이고 호프만식은 달리계산식인데 계산법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호프만식을 많이 썼대요. 근데 지금은 계산식을 딱 만들어놔서 계산기를 만들어놔서 쉽게 계산이 나온대. 그래서 그냥 둘 중 아무거나 택일해서 하면 된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 내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계산식이 있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제가 공부할 때는 막 계산식까지 외웠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된다. 제가 여기까지 굳이 한 것은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다음번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받고 나머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고 가시면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채무불이행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서도 준용을 해주더라. 네, 그랬죠. 이제 그 내용이 됐고 요건에서 보시면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채무불이행 성립 자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과실인 경우도 포함된다. 손해경감조치 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과실상계와 관련해서 채권자의 부주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때 396조의 과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책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게 자기 피해자가 자기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결리함을 뜻한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가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해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지라고 해서 이게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다르다. 이걸 이질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은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돼? 사리변식 기능이 있으면 돼. 그래서 7, 8살짜리 애들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러면 그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는 것처럼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도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과실로 보는 게 맞아. 한편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있다. 근데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을 이 예를 다 외우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구나.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닌 경우 한번 볼까요? 타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사촌 형제. 이걸 한편으로 묻기에는 좀 애매해요.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을 약속한 자도 아직은 뭐 한편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차 배달을 위한 다방 주인의 과실은 참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방 아가씨를 이제 다방 내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골 같은 데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커피를 주문하면 영화에도 좀 나오잖아요. 그 커피를 들고 주문한 데 가서 배달해 주는 거야. 그런데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방 주인이 오토바이에 태워서 배달을 간단 말이에요. 물론 들어갈 때는 나중에 다방 내지만 가죠. 그런데 그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런데 거기에 가해자가 있고 다방 주인도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다방 주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그 다방 내지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참작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곧 헤어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작할 거나 한편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그렇겠구나. 그렇게 해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감경이 될 건데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 사실심의 전권사항이 된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참작해야 돼. 필요적 참작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장이 없어도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손해배상 조건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례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는지를 아까 우리 교과서 할 때 설명드린다 그랬죠.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원래 손해액이 1,000만 원이야. 근데 과실상계 우리 30%를 해요.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7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보자고요. 청구를 1,000만 원을 했어. 그러면 과실상계 30%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700만 원 배상하세요 하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만약에 700만 원만 청구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청구를 이렇게 했을 때 이 700만 원이 30% 해서 3,721 빼고 49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49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30% 과실상계를 어떻게 하느냐. 1000만 원에서 과실상계하고 결국 남는 게 얼마요? 700만 원.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 이 말인 거라고. 됐죠? 다만 만약에 600만 원만 청구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서 30% 과실상계라면 액수는 700이 되는데 이때는 600만 원만 인정을 해줘요. 판결에서.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소송법의 원리인데 소송법에서는 이건 뭐 하여간 용어는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들어봅니다.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것까지만 줘요. 달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줄지는 않는다고. 달라고 근데 600만 원만 달라고 했잖아요. 청구를. 그러니까 600만 원만 주는 거지. 진짜로 원래는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600만 원만 달라고 했잖아요. 600만 원만 주라고 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걔한테 돈을 10만 원 꿔줬는데 걔가 좀 어렵대. 근데 걔가 지금 한 5만 원 있다네. 5만 원 봐주고 5만 원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송에서도 달라고 하는 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부족해 그러면 뭐 못 받는 거지. 요게 일부 청구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과실상계에서 과실손상 공부했죠? 과실손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때는 이때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고 적용 범위에서 요 얘기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도 그냥 봐두십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랬죠. 판례 한번 봐주시고 중간이자 공제는 그 원리를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실상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요한 파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채무불이행 파트가 원래 어려운데요.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지나가고서 그냥 대충 넘어갈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해서 사실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되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꼭 이걸 보시면서 같이 내 거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시면 야, 내가 그래도 민법 좀 안다. 채권법 좀 공부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수고했습니다.